이번 사건은 2002년 6월에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때는 월드컵 열기로 전국이 들썩였던 때였죠. 6월 5일 수요일 오후 5시경에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송군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묘하게 평소와는 좀 달랐던 거예요. 일단 거실 소파가 자리를 한참 벗어나서 밀려 나와 있었고요. 식탁 의자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송군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건 집안 어디에서도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날이 엄마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엄마가 없는 겁니다. 집에 오시지 않았던 걸까요? 그런데 부엌을 봤더니 엄마가 집에 있었던 건 맞아요. 저녁을 준비하던 흔적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평소에 정리정돈을 열심히 했었던 엄마였기 때문에 사실 송군이 봤던 이날의 집안 풍경은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수화기를 듭니다. 근데 선이 뽑혀져 있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송군이 집에서 들어온 뒤에 느꼈던 이 낯선 집의 풍경, 그리고 전화기 선까지 뽑혀 있다? 충분히 범죄의 흔적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집안을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6월이면 덥잖아요. 8월만큼은 아니지만 6월이면 더워요. 초여름 날씨인데 베란다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기 안에는 돌리지 않은 빨랫감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중3 여동생도 집으로 돌아와요. 결국에는 이 남매가 이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안 보인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앉아서 밤새 전화를 걸면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연락이 닿았을까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엄마와는 연락이 닿질 않아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출동한 경찰이 가족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식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접수해 놓겠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남편은 분명히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직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오는 경찰의 대답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요즘에 남자들하고 바람나서 도망친 여자들 많습니다. 아내도 놀다가 돌아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며칠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범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가족이랑 연락이 안 돼서 불안한 신고자한테 저렇게 말을 한 거죠. 당연히 단순 가출로 놓고 수사는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동 수사는 그냥 이렇게 물 건너 간 거예요. 당시 현장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는 혹시나 모를 그런 범행의 증거들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남편 송 씨가 아내한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직감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에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던 1991년경에 이 송 씨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5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거든요. 사고가 정말 컸어요. 그 사고 때문에 왼쪽 팔을 잃었고요. 한쪽 다리도 저는 1급 지체장애인이 됐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정말 변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병원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서, 원룸을 얻어서 낮에는 남편 병수발 들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남편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남편 병간호 하면서 아이들 챙기면서 그리고 대리운전까지 뛸 정도로 정말 가정에 헌신적인 아내이자 엄마였어요. 그런데 경찰은 그런 사람한테 바람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을 챙겼던 그녀는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겠죠? 이런 아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어수선하게 해놓고 연락도 없이 아내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실종된 직후부터 범죄를 직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결국에는 가족들이 직접 아내와 엄마를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종 이틀 뒤에 이 남편 송 씨가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포착합니다. 당시에 이 부부의 통장이 있었거든요. 남편 명의로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뭔가 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금전적인 어떤 거래 내역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본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수상한 인출 내역을 하나 확인을 합니다. 자, 이 기록이에요. 보시면 6월 5일, 2002년 6월 5일, 그리고 밑에 쪽에는 2002년 6월 7일의 그 거래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뭐 70만 원, 70만 원, 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을 출금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1분 단위로 뭐 1분에 70만 원, 그 다음 1분 있다가 또 7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돈을 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000여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이 돈은 아내가 사라졌던 그날 오후 5시 22분부터 6월 7일 정오까지 청주 터미널과 대전역 등지의 은행에서 꾸준히 인출이 됐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남편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는데, 아내가 실종됐던 당일에 그 집전화 폰뱅킹을 통해서 누군가 이 예금을 조회했던 기록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다 경찰이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송 씨와 자녀들은 이렇게 유력한 범행 정황을 확인을 했고요. 은행 관계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정말 사정사정한 끝에 CCTV, 은행 CCTV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다 가족들이 얻어낸 자료들이에요. 자, 이 영상 속에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아예. 이 사람이 아내의 카드를 이용해서 계속 돈을 빼고 있는 거예요. 170cm 정도 되는 키였고 몸은 조금 다부져 보였습니다. 모자를 썼고 이 이목구비에서는 코가 조금 크고 뭉툭했던 게 특징이었어요.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 이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CCTV 화면을 들고 이걸 가져가면 수사를 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겠죠? 이 정도 가지고 가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요. 근데 경찰의 대응은 여기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실화인가 싶어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었는지. 경찰은 이 화면 속의 남자가 아내의 내연남일 것이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합니다. 영상 속의 남자하고 놀러 가려고 돈을 찾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 부정한 여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내 아내는 40대 중반이다. 이 남자는 딱 봐도 젊어 보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따져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면 인출 신부름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수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족들이 직접 이 CCTV에 찍힌 남자의 얼굴로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러면서 실종된 아내, 엄마를 찾아 나섰던 거죠.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싶어요. 당시에 막내딸이었던 송양은 차라리 엄마가 바람이 나서 도망간 거였으면 좋겠다. 멀리서라도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이후에도 딱히 뭔가 진전되는 것들은 없었고요.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얼마 뒤부터 집에서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막 풍겨오기 시작했고, 현관 밖에 있었던 계단에는 구더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더 심해져요. 아들 송군이 이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더기가 출몰하는 그 옥상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갈수록 악취가 더 심해졌어요. 근데 이미 송군은 이때부터 이 냄새 자체에 어떤 불길함을 함께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냄새에 어떤 불쾌함도 있었지만 이 냄새의 원인,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길함,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옥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정작 옥상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의아해하면서 옥상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그 송군의 눈에 옥상 옆에 있었던 물탱크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앞에 구더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송군은 그때 이미 엄마의 죽음을 직감했다고 해요. 송군이 물탱크실의 문을 살짝 열어봐요. 그리고 이 벽과 물탱크 사이, 그 사이 공간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엄마의 부패한 시신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그 심정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가족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어머니는 실종 23일 만에 6월 28일 아들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송군은 울부짖으며 외출 중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렸고요. 송 씨는 너무도 가까이 있었던 백골이 된 아내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돼요.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너무 부패 정도가 심해서 부검조차 할 수 없는 정도였던 거죠. 시신에서는 단서를 얻을 수 없었지만 사실 경찰에게는 그동안 가족이 확보했었던 CCTV 영상 그리고 수상한 정황, 집이 어질러져 있었다거나 인출 내역이 있었다거나 이런 어떤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많았습니다. 얼마 뒤에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거든요. 경찰이 아주 확신을 했던 범인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찰 측의 주장이에요. 첫 번째로 경찰이 같은 건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해요. 그런데 사건 추정 시각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른다거나 뭔가 누군가가 다툰다거나 이런 수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범행 추정 시각은 이 피해자가 동호회 사람들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3시 30분에서 아들이 귀가한 5시 사이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찰의 주장은 현관을 억지로 연 흔적이 없다. 면식범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거죠. 그 면식범이 남편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물탱크실의 위치를 잘 알 법한 사람이다. 여기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곧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건이 벌어졌을 즈음에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이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추정을 했었고요. 남편을 범인이라고 단정했던 겁니다. 당시에 모든 수사력이 여기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송 씨에게서는 아무런 혐의도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범인이 아닌 이유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송 씨는 사건 당일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 씨가 몸이 불편해요. 그럼에도 생계에 보탬이 되려고 정수기 판매, 화장품 판매 이런 일들을 했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범행 추정 시각에 함께 다니던 그 사업자 일행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굳이 폰뱅킹으로 확인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집 전화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었던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미 그 시간대에는 송 씨는 집에 있지도 않았었고요. 자, 세 번째로 송 씨는 왼팔이 없고 다리를 저는 중증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 그가 당시 54kg의 아내를 그것도 축 처진 시신을 끌고 14칸의 계단을 올라서 이 시신을 물탱크실로 옮겼다라는 주장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자, 네 번째는 아내의 사망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추정 시각에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누군가 순식간에 아내를 제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송 씨가 아내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이것도 조금 억지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했었던 주장, 아내가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 시기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 이 주변인들하고 친척들이 가족 사이는 좋았다, 돈독했다 이러면서 경찰의 주장을 반박을 해요. 특히나 그 사망한 피해자의 남동생들이 하는 말이 매형이랑 누나의 사이는 정말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 좋았었고 가족 간에, 그러니까 내 가족이 다 친분이 두터웠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그런 단란한 가족이었다는 거죠. 피해자가 했었다던 그 인터넷 동호회 활동도 사실 청주 지역의 돼지띠 모임이라서 동갑 친구들하고 채팅으로 수다 떠는 게 그냥 전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하고 대화를 자주 나눴었던 한 여성 회원이 있었는데 이 채팅은 생계와 육아를 책임져야 했었던 피해자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창구였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본인이 이제 채팅을 하면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가 뭐 남편 험담을 하거나 가정 불화가 있다 이런 느낌은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 피해자의 마지막 대화 내용도 아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해서 채팅방을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이 CCTV 영상입니다. 한눈에 봐도 남편 송 씨는 아니에요.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이 남자가 피해자의 내연남이다, 아니면 피해자 혹은 내연남이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는 남편 송 씨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송 씨가 아내를 살해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공범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경찰이 주장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남편 송 씨 혹은 공범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살해한 후에 수사망을 속이기 위해서 공범을 시켜서 물탱크실에 시신을 가져다 놨을 것이다. 이 송 씨는 자녀들의 시선을 가리거나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범이 들키지 않고 시신을 물탱크실로 옮겨 놓을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공범이 돈을 인출하도록 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경찰은 왜 피해자가 외부에서 살해되고 건물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주장을 했던 걸까요? 첫 번째로는 시신이 늦게 발견됐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종 당일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물탱크실을 열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시신은 밖에서 안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범인이 진짜로 밖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굳이 위험천만하게 주변인들이 많은 건물 안으로 다시 시신을 들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집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때랑 완전히 이 건물 바깥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지거든요. 발견될 당시에 시신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요. 실종 당일 부엌에는 음식을 만들던 흔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살해된 후에 물탱크실에 유기가 됐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물탱크실에서 이 시신이 부패하면서 쓰러지듯이 옮겨진 흔적, 그리고 부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패액이 나오는데 그 흔적이 그대로 벽에 남아 있었어요. 시신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일단 물탱크실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탱크하고 벽 사이에 끼어 있었을 시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실종 초기에 가족들이 물탱크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음에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이유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패된 시신이 쓰러지면서 이게 눈에 띄었던 거죠. 마지막에 가서야 경찰도 결국에는 송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용의자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사건 현장도 그렇고, 그리고 영상 속의 남자 다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립니다. 더 이상 뭔가를 진행할 게 없어요. 조사를 안 했으니까요. 기초적인 초동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시신도 그만큼 빨리 발견이 됐을 거고, 사인이라던가 뭐 범인의 지문이라던가 DNA 이런 것들도 확보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남편 송 씨는 아내 살해범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가족은 사람들을 피해 6번이나 이사를 했고요.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영구 중단된 사건이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이 영상 속의 남성을 잡아도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와 수사관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요. 이전의 실책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다 변명을 하기에 바빴어요. 게다가 2002년 월드컵 열기 속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여론의 관심도 오로지 월드컵 뿐이었던 거죠. 모두에게 외면받은 이런 무관심 속에서 사건은 흐지부지 사라지듯 잊혀져 갔습니다. 이 사건은 최악의 수사인 동시에 경찰 수사 사상 최대의 흑역사로 남은 사건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진 속 남성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끔찍함이나 가족들의 충격도 물론 너무나
크셨겠지만 이분들이 그거 말고도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뿐이잖아요. 경찰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일한 그 도움의 손길, 그거를 외면한 거거든요. 안 그래도 단서 같은 게 없는데 그나마 그것도 본인들이 다 확보를 했어야 했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무것도 더 이상은 이제 뭐 태완이법이 있든 없든 뭐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누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줄까. 정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그 가족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악마가 누군지 이렇게 모르고 지나간다는 게 이거는 진짜 꼭 사건을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미제 사건들도 물론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저는 이제 경찰들이 이 아버지하고 가족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누가 봐도 범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수사적인 지식도 없는 자녀들이 봤을 때도 범죄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직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경찰들만이 그거를 외면하고 정말 힘들게 자료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이분들이 정말 간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를 찾고 싶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내연남일 것이다라는 말은 진짜 이거는 미친 거예요. 그날 사건이 벌어졌다면 엄마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날 사건이 이미 엄마가 살해를 당한 상황이었다면 범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이런 사건 가끔 올리면 왜 샷나일님은 경찰을 싫어하시냐, 왜 경찰을 비판하는 컨텐츠만 하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제 컨텐츠 다 보시면 정말 훌륭한 경찰님들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수사 진짜 너무 멋지게 하신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가까운 분이 경찰이신지 뭐 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제가 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때그때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것뿐인데 그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쯤에 나엘님께서 경찰관님이 살해범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수년 동안 추적한 결과 범인 잡으셨다고 콘텐츠 했던 걸로 기억해요. 2017년도. 저도 기억해요. 지갑에다가 그 범인 사진 넣어 다니셨던 분 아닌가요? 그거 내 기억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호님 말씀대로 그냥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절대 경찰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심하자. 갑자기 얘기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저는 그분들이 너무 외로운 싸움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아무도 그것을 돌아봐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사라진 엄마를 약간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고 가족들을 무시하고 이 어려움을 외면하고 마땅히 그 일을 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외면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그 심정, 차갑게 무시당하고 외면받았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더 이 사건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사건 처음에 대본 제가 체크하면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 정말 범인 잡혔으면 좋겠다. 제 영향력이래봐야 얼마 안 되지만 진짜 제 영향력이래봐야 정말 막 제가 100만, 200만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봐주시는 게 정말 저한테는 다고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와야 24시간 조회수가 2만 정도인데 2만 분 정도라도 이 사건을 좀 봐주시고 뭐랄까요? CCTV 화면을 좀 봐주셔서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거는 정말 이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제가 정말 0.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영상이 떡상을 해줘야 되거든. 막 진짜 40만 명, 50만 명이 막 봐줘야 되거든.